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4과목입니다. 마의 4과목입니다. 화학 과목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는 전기하고 화학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락만 넘긴다면 가능하고요. 간혹은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이라 하더라도요. 또 전력 과목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과락은 과락 과목이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자, 저하고 보면서 어느 정도 과락이고 또 과감하게 버려야 될 문제들은 어떤 것이고 또 명확히 맞춰야 될 실수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은 또 어떤 것인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61번에는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항상 문제가 좀 복잡할 때는요. 마지막 부분에 딱 가봐야 됩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와 봤더니 적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적지 저항의 최고값은 얼마인가? 적지에 관련되는 저항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지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종, 2종, 3종, 특 3종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저항값은요. 1종은 10ohm이었고 또 10ohm이 뭐였죠? 마지막에 있는 특 3종이 10ohm이었죠. 그리고 그냥 3종은 일반 가정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항값이 100ohm이었다. 그죠?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10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2종은 좀 특별한 경우라 그랬죠. 변압기, 고압과 저압이 혼촉되는 부분.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뭡니까? 저항값은 그렇죠. 150 나누기 한선 지락 전류입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한선 지락 전류로 150을 나누어 준 값에 해당되는 ohm이다 이 말입니다.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저압체계로 이미 적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하고 뒤에 단 변압기 1차적 변압기가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2종입니다. 그죠? 2종.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선 지락 전류값이 15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타의 조건은 무시한다 그랬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적지를 하고자 하는데 2종 적지에 해당되는 저항값을 구해라. 변압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2종 적지를 구해라. 그러면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이 계약 전력, 수전전압, 2차전 다 뭡니까? 혼란을 주기 위한 미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걸려들면 안 되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2종 적지 공사의 저항값을 구하는 것은 150 나누기 한선 지락 전류값으로 나누어준 ohm값.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조건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다 무시하고 150 나누기 한선 지락 전류니까 한선 지락 전류 값에 해당되는 150 나누기 15로 해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15ohm이죠. 그죠? 15.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한선 지락 전류 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값이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종 15ohm, 2종 3종 100ohm, 4종 15ohm 이런 적지 공사에 따른 저항값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는 너무 단순하죠.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좀 복잡해. 처음 보는 거야. 이 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그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딱 보시면 무엇을 묻고 있는가, 보기에서 무엇이 나와 있는가 이것만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문제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했어요. 제가 꼭 맞춰야 됩니다 하는 게 몇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만 맞춰도 되고 그게 충분히 8문제는 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를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운 좋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하셨다면은 9문제, 10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8문제, 9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거 꼭 맞춰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교략 용접기 전격 방지 장치에서 시동 감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는요,
중급입니다. 요거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8개 이상에서 하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못하신 분은 그나마 뭐 잘 찍어서 맞추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고. 왜 그러냐면 시동감도라는 거는요, 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시동 시간과 지동 시간이 나옵니다. 지동 시간.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동 시간은 교략 용접기는 뭡니까? 용접봉을 잡고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에 갖다 댔을 때의 전기에 의해서, 교류 전기에 의해서 용접 불꽃이 튀면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접봉을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에 갖다 댔을 때 용접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시동 시간이라는 거는. 그럴 때의 시동 감도는 뭐냐? 이 시동 감도는 그럴 때의 저항값을 시동 감도라고 합니다. 이 저항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시동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꽃이 아크가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또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500ohm입니다. 그죠? 상한값을 아마 보기에 해설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하고요. 500ohm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시동 감도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접하고자 할 때 이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용접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저항값.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좀 쉽게는요.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켜 용접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크를 발생시킬 때 아크. 이게 저항값이 커야만 아크가 잘 일어난다 그랬죠. 전격 방지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용접기 2차 측의 최대 저항값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이해를 하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3번 한번 볼까요? 2번 됐고요. 용접봉을 모재부터 분리시킬 때 지금 시동 시간은 용접봉을 모재에 갖다 접촉시키는 거죠. 용접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접을 하다가 용접봉을 모재에서 떼내는 거, 분리하는 거죠. 떼내는 거.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분리시킨 후 주접점이 개로될 때, 개로하는 말 아시죠? 개로와 폐로는 전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개로는 뭡니까? 열개자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 스위치를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열려 있으면 개로고, 요게 이렇게 닫혀 있으면 폐로가 되는 겁니다. 즉, 닫혀 있다는 얘기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요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전기가. 끊어지는 것이 개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개로는 전기가 끊어지는 것, 폐로는 이 회로를 연결시켜서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가장 기본이니까 이 개로와 폐로에 대한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개로되어 용접기 2차측 전압이 무부하 전압이 25V입니다. 25V 이하로 될 때까지 시간을 말한다. 25V로 될 때까지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1초죠. 그죠? 1초 이내. 이게 뭡니까? 자동 전격 방지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접점이라는 거는 용접을 다 됐을 때 용접이 시작되면은 주접점이라는 거는 1차측 전원에서 들어오는, 자,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러면은 교략 용접기가 있고 여기에 전기 콘센트가 있고 교략 용접기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교략 용접기에서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은 선이 나와서 용접봉을 가지고 모재에다가 접촉을 시키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 1차측이고 여기는 2차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회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1차측의 전압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20V에 연결했을 경우에 1차측 전압이 걸려서 용접이 되다가 이 용접을 뗐을 경우에 용접봉에서 모재에서 용접봉을 뗐을 경우에는 1차측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차단이 되면서 주접점이 개로된다. 이 주접점이 끊어지고요. 어디로? 보조 접점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동 전격 방지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전압이 그대로 걸려 있으면은 90V 이상의 전압이 걸려서 용접봉을 뗐을 때 신체에 접촉이 되면 바로 감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용접을 할 때는 거의 99% 감전이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접봉을 뗐을 때
주접점에 전압이 그대로 걸리게 되면 이 전압 때문에 사람이 신체에 부딪히면 바로 감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90V가 넘는 전압을 어디로 25V 이하로 다운시켜주는 게 자동 전격 방지기예요. 그럴 때 주접점이 개로되고 보조 전압, 즉 자동 전격 방지기 쪽으로 접점이 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 1초 이내에. 왜?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그 길어지는 시간만큼 인체에 접촉할 위험이 더 커지니까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1초 이내의 전압을 얼마로? 25V 이하로 다운시킵니다. 왜 25V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전압은 30V이기 때문에 그 안전전압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죠. 즉 안전전압 이하에서는 이 전압의 힘으로는 전류를 보내더라도 인체에 큰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지금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바로 지동 시간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1초 이내 25V 하는 게 자동 전격 방지기의 어떤 성능 기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건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고 나머지 나올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를 더 맞추는 겁니다. 맞출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자, 교량크 용접기의 방호 장치는 다음 중 어느 것이냐? 나올 수 있죠. 그죠? 자동 전격 방지기죠. 자동 전격 방지기 성능 기준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1초 이내에, 즉 용접 봉을 모재에서 분리시켰을 때에, 뗐을 때에 1초 이내에 주접점이 개로되면서 1초 이내에 전압을 25V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시동감도에서 해설에도 나옵니다. 자, 아까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요. 500옴 상한값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난이도 조절용으로 해서는 충분히 출제가 별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500옴이 상한값이다. 이 옴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아크 발생은 쉽지만 너무 크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500옴이 사람이 그 용접 봉과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안전한 마지막 저항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좋은 문제였습니다. 꼭 맞춰야 됩니다. 참.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치워보세요. 분명히 8문제 넘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만 실수 안 하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문제도 꼭 맞춰야 됩니다. 내압 방폭 구조가 뭡니까? 우리가 방폭 구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압 방폭 구조는 내압 방폭 구조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내압 방폭 구조는 주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둥글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이 25mm죠. 요 깊이가 25mm입니다. 실험용으로 따질 때요. 여기에서 전기적인 스파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안쪽에서. 전기적인 스파크가 발생했을 때 이 스파크가 이 바깥쪽이 뭐냐? 위험 분위기입니다. 위험 분위기. 즉 다시 말하면 가연성 가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즉 여기는요. 인화성, 가연성 전기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점화원이 가해지면 이 주변 바깥쪽이 폭발하거나 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 안에서 발생하는 이 스파크가 이 바깥으로 나와가 여기에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않도록 하는 방폭 구조가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내압 방폭 구조의 기본은 뭐냐면 여기서 폭발이 이 스파크가 발생하더라도 이 압력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내압이라는 것은 견디를 내자입니다. 압력을 견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파괴돼서 밖으로 나오면 이 불꽃이 바깥에 다시 점화를 시키게 되고 여기에 위험 분위기, 가연성 불이 붙는 가스들이 있으니까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는 버텨라 이 말입니다. 버티고 난 뒤에 이 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압이 폭발과 함께 뭡니까? 압이 셀 수 있으니까 압은 밖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클리어런스라고 그러죠. 간극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는데 불꽃이 같이 빠져나가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불꽃이 빠져나오면 여기에 점화가 되기 때문에 불꽃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가스만 압이 높아졌으니까 폭발과 함께 이 가스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 틈새
요 틈새, 틈의 최고값이죠. 틈새. 요걸 안전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압 방폭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간극이 뭡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즉, 이 간극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한 거죠. 왜? 조금 작아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되는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꽃이 안 나오도록 점점점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0.6mm 또는 0.9mm 이상 크다는 얘기는 뭐냐? 이만큼 크게 해도 불꽃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스의 위력이 적다. 간단히 얘기하면 압이 적다 이 말이죠. 가끔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뭐 가스라든가 이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베란다를 깨고 불꽃이 밖으로 팍 튀어나오는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렇게 불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가 그 뭡니까 베란다 쪽에서 라이터 불을 켰는데 이 라이터 불이 베란다를 뚫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압이 약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불꽃이 밖으로 안 나오면 덜 위험한 거고, 불꽃이 치고 밖으로 나올 정도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불꽃이 안 나오도록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틈이 작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크게 했을 때는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해놨다는 거고, 굉장히 틈을 크게 해놨다는 얘기는 뭐냐? 크기가 크게 해도 불꽃이 밖으로 안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가스만 밖으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게 이런 방폭 구조가 뭐냐면 더 쉽게 여러분들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여기가 창고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LPG를 저장하는 LP가스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P가스가 저장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르게 LP가스가 누설될 수, 셀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가스가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집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가스가 밖으로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셀 수 있는 곳에 안에 전등을 켜기 위한 스위치가 있다면 이 스위치는 키면서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모든 스위치는 킬 때에 무조건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안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가스가 만약에 세 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연소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연소 하한값이 넘었다. 그리고 상한값 사이에 연소 범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고 스위치를 딱 켰다. 켜는 순간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 스파크는 바로 외부에 밖에 있는 뭡니까? 이 스파크가 밖으로 나온다면 점화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로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안에서 생긴 이 불꽃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놓으면은 바깥에 아무리 LP 가스가 샜다 하더라도 점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겠죠, 그죠? 자, 방폭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입 방폭 구조도 있고, 뭐 압력 방폭 구조도 있고, 뭐 또는 내압 방폭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증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 등등. 그러한 방폭 구조 개념은 다 똑같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불꽃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뭐 안전증은 좀 예외입니다, 그러죠? 안전을 좀 더 증대시키는 것이니까. 자, 그런 개념을 갖고 본다면 보세요.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내부에서 폭발을 그 압력에 버텨라 이 말입니다. 버텨라. 이게 깨져가, 이게 파괴되면은 바깥에도 또다시 2차적인 폭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외함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하지 않아라. 이 외함의 표면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열기가 점화원이 돼가 여기에 점화를 시키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습기 침투에 대한 보충을 뭐 생뚱맞은 말입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그죠? 예, 충분히 맞춰야 됩니다. 내압 방폭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는 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내압 방폭 구조에서는. 아시겠죠? 물론 여기 이제 1, 2, 3등급이 나오고, 간격이 나오고, 해당되는 가스의 종류를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부차적으로 다른 문제로 응용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걸 한 번 더 봐주시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 거에 우리가 다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내압 방폭 구조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아, 이거 있었지? 모르겠네. 그럼 책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춰야 되죠. 의외로 쉽다, 그죠? 자, 이탈 전류 또는 가수 전류와 불수 전류. 그래서 이탈 전류와 그 다음에 이탈 불능 전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탈 전류, 가수 전류 또는 뭐 마비의 한계 전류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전선을 잡았는데 내가 감전이 됐지만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가수 전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세면요 잡아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싶지만 이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떨어져요, 이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그걸 이탈 전류라고 그러고 손발을 움직여 충격물에서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입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에 나오면 가수 전류와 불수 전류로 되어 있는데 가수 전류는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를 말하고 60Hz에서 교류해서 가수 전류, 이탈 전류 또는 마비 한계율 다 같은 거예요. 10에서 15mA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고통의 한계 전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고통의 한계 전류는 7에서 8mA 아닙니까? 그죠? 요거하고 혹시나 혼란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마비의 한계 전류가 10에서 15mA인데 요게 가수 전류, 이탈 전류와 같은 값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것도 꼭 맞춰야 되는 문제죠. 굉장히 쉬운. 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과전류에 의한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저력물이 쭉 해서 심선이 용단. 요게 중요한 이거죠. 요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인착, 발순 하는 거죠. 인착, 발순, 인화, 착화, 발화, 순시, 용단 단계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인착, 발화.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치가 40부터 시작이 되고, 43이고, 60이고, 2배, 120이고, 요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좀 수월하죠. 그죠? 보세요. 여기 나오죠? 40에서 43까지. 이거 땡기면 되죠. 43에서 60까지, 43에서 60까지, 60에서 120까지, 60에서 120까지. 그죠? 세분화 할 때는 나누어지지만, 통상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발화 단계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0, 120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 문제는 어떤 힌트로 나오든지 다 대응할 수 있고 이 값이 서로 맞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처럼 하나를 딱 집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 단계에 해당되는 값을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착 발순이라고 해서 40, 43, 60, 120에서 40에서 43, 43에서 60, 60에서 120, 120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앞에 있는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심선이 용단하면 여기 딱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춰야 되겠죠? 이 문제는 그래도 8개 이상에서도 확보하는 문제로 보류를 해도 됩니다. 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전기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화기가 아닌 것은 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죠. 이거는. 이 못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히 맞춰야 됩니다. 필히. 자, 이왕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만 합니다. 뭐냐면 이 소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을 꼭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신 분은. 자,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전기하고요. 유류하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기하고 유류. 전기하고 유류는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기하고 유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일단은 분말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소화기죠. 그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죠. 정발성 액체 소화기라고도 합니다. 하론 소화기라고 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 세 가지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와 유리 화재에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분말 소화기는 뭡니까? 화재를 진압하고 난 뒤에 뒤처리가 지저분해집니다. 분말 가루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밀 기계라든가 컴퓨터 계통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한다면 또 CO2 소화기가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가장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뭡니까? 용기 안에 액화탄산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보면은 이 오리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바깥 부분이 나올 때 이런 형태로 딱 되어 있습니다. 분사하는 데 보면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면서 고압으로 이 부분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면서요. 줄통성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올 때 그러면은 기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액화탄산가스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기체로 바뀌는 게 아니고 고체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고체 이산화탄소를 뭐라 부릅니까?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르죠. 그죠? 네,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는 뭡니까? 어떤 물질이죠? 성화성 물질이죠. 그죠? 성화성 물질. 그래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날아갑니다. 흡수하는 열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질식 효과도 가져오고, 그죠?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이제 냉각 효과도 가져오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이 CO2이고, 드라이아이스가 성화가 되면서 흔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기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분말과 대조적인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난 뒤가 굉장히 깨끗하다. 뒤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밀기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기계에 어떤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정말성 일치 소화기도 마찬가지 전기와 유리 화재에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인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의 종류에 할로겐 원소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F 불소라든가 Cl 염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브롬이라든가 Br, 그 다음에 I 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할로겐 원소잖아요. 그 중에 사염화탄소 Cl 염소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의 한 종류에 들어가는 거죠. 사염화탄소 소화기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고 이건 아니라 하는 게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소화기가 나오면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전기와 유리 화재는 기본적으로 물로 된 물소화가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물소화가 안 됩니다. 전기는 감전의 위험이 있고 유리는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 부피만큼 화재의 면적을 확대시키는 또는 화재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물이 다 안 쓰이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물이 다. 자, 밑으로 좀 내려야 되네요. 제가 위에다가 글자를 좀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히. 전기하고 유류 화재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물은 물인데 물을 종류로 나누어요. 그러면 봉상수라는 것이 있고, 물 중에서요. 그 다음에 무상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상강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봉상은 뭡니까? 물줄기로 나가는 겁니다. 호스를 통해서 나가는. 이건 전기, 유리 둘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봉상수는. 무상수는 안개 무자로 뿜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안개 모양으로. 뿜어주는 것. 요건 전기 화재에 가능합니다. 유리 화재 안 됩니다. 무상 강화액은요, 둘 다 됩니다. 요게 또 이제 실기 문제 쪽에서 이미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필기 쪽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물하면, 전기하고 유리 화재는 물 소화기 사용할 수 없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이라고 다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봉상수는 안 돼. 무상수가 있는데, 무상수는 전기 화재는 돼. 유리에는 안 돼. 무상 강화액은 전기, 유리에 다 사용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죠? 안개 모양을 뿜어주는. 그래서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시험에 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당연히 맞추는 거고, 추가로 산알칼리 소화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과 알칼리를 넣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포말이 나와가 질식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H2라는 물이 반응해서 물이 생기면서 냉각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2가 발생해가 CO2 압에 의해서 포말을 쏘게 되고, 이 거품으로 질식을 시키면서 물이 나와서 냉각도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는 걸 산알칼리 소화기라고 합니다. 물론 전기 화재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죠? 꼭 맞춰야 되는 문제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뭐 많이 맞췄죠. 그죠? 예. 자, 요 문제는 이제 건너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문제.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오시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만 눈에 살짝 익혀두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려고 굳이 애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고요. 한 회에.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문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알 수는 있지만 알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난이한 문제를 다른 파트에, 다른 어떤 기사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가 난이도를 조절한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전사고를 일으킨 주된 형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요 문제도 감전사고를 일으킨 주된 형태가 아닌 것. 자, 요 문제도 맞춰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암기를 하신 분들은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나 공부를 하시면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감전사고를 일으킨 주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접지를 안 해도 되고 누전 차단기를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걸 꼭 좀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접지를 안 해도 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 안 해도 된다. 누전 차단기가 누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접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가 접지인데 이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큰 거 우선 세 가지를 꼭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비접지식 방식. 그 다음에 이중 절연 구조. 그 다음에 절연대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그러니까 절연카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비접지식 방식도 굉장히 안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접지를 안 해도 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 안 해도 되고 결국은 뭐냐? 감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그게 감전사고를 일으킨 주된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중 절연 구조로 된 전기기기 이중 절연 구조 무지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누전 차단기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에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중 절연 구조, 절연 대위, 비접지식 방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꼭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 개념을 꼭 알아두자고요. 이 암기나 이런 걸 떠나서. 자, 그 다음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 암기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안전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처음에 풀지 않고 넘어갔다가 다 아는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다시 보라 그랬죠. 그죠? 돌아와서. 그랬을 때 정말 신경 써가지고 이 문제가 뭐지? 그 허점이 뭐지? 힌트가 뭐지? 딱 보면 됩니다. 정전기 발생에서 접촉 시간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붙어 있는 이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붙어 있는 걸 뗄 때, 박리지항이죠. 떼어낼 때 여기서 정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접촉해 있는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영향 요인 이렇게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외울 수 있으면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걸 암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표면 상태 그치면 그칠수록 뭡니까?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죠? 물체의 분리력, 분리되는 힘. 근데 세면 셀수록 뭡니까? 당연히 더 정전기가 잘 발생하겠죠. 물체의 특성, 당연히 특성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하는 게 다 다르죠. 그죠? 접촉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찾을 수 있는 게 또 우리 안전 문제를 들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 문제를 해서 꼼꼼히 보고 답을 맞추세요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데 전기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를 해준다? 이게 직접, 간접적으로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대책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전혀 직접적으로 그죠? 감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시해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른 거 보면 보호, 접지를 한다,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부분에는 절연 방어구를 사용한다. 직접적인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직접 접촉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교재에서 받는 걸요. 직접 접촉에 대해서는 폐쇄형 외함, 덮어 씌우라 이 말입니다. 판넬로 전부 다 덮어 씌워라. 그죠? 패널 속에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박스 형태로 해가 집어넣든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촉이 안 되게 하면 돼요. 직접 접촉이라는 건 직접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씌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폐쇄형 외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그 설비에다 덮어 씌워라. 같은 개념이죠. 폐쇄형 외함하고 절연 물로 완전히 덮어라. 다 덮는 겁니다. 개념이 똑같아요. 왜? 덮어야 사람과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접촉은 뭡니까?
간접 접촉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접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접지죠, 접지. 그 다음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돼요. 순서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전 차단기. 그 다음 안전전압 이하로 하거나 보호 절연을 시키거나, 절연하는 건 전기를 끊는 겁니다. 고무라든가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전기를 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절연 조치죠. 비접지식 절로, 이중 절연,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거는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감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접지,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우리가 냉장고 문을 잡았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냉장고 문을 딱 잡았을 때 감전되는 것이 뭡니까? 간접 접촉이죠. 왜? 냉장고 문은 전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코드 쪽에서 전기가 벗겨지거나 해서 절연 열화에 의해서, 이걸 열화라고 그랬대, 그죠? 열화. 절연은 전기가 안 통하는데, 절연 상태가 오래돼가 벗겨지거나 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전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열화가 된 겁니다. 낡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기가 통하는 냉장고 이 박스를 타고 내 손잡이까지 전기가 온 거예요. 누전이죠, 이게 누설전류. 그러므로 전선이 직접 닿지 않았는데, 전선이 아닌, 충전 부분이 아닌 그냥 냉장고 문만 잡았는데 감전이 된 거야. 이게 뭐 간접 접촉이죠. 그러려면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나보다 더 저항값을 작게 해서 접지시켜서 비록 누전이 됐더라도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게 접지 아닙니까? 가정집에 있는 모든 그 전기 제품이 접지가 안 됐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때 이미 접지선을 다 깔아서 전선 콘센트에다 다 연결해 놓습니다. 접지는. 갖다 꼽아주면은 접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죠? 접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닐 때는 뭡니까? 누전이 됐을 때 누전된 값만큼을 감지해가지고 전기를 꺼버리는, 아웃시키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은 감전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이런 것들은 실기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합니다. 실기에서 그런 상황을 주고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응용력은 이제 실기에 가서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죠?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했는 게 몇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폭구조의 선택은 가연성 가스에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가 했는데, 가연성 가스는 아무래도 뭡니까? 발화되는 발화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화염 일주 한계입니다. 화염 일주 한계가 뭡니까? 이건 화염 일주 한계라는 거는 지금 IEC 기준을 우리가 도입했을 경우에는 방폭구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최대 안전 틈새라고 합니다. 그게 화염 일주 한계입니다.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압 방폭 구조에서 틈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염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계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압 방폭 구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가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두 개.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8개, 반드시 맞춰야 돼. 8개에서 좀 벗어나는 문제로 분류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이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압 방폭 구조에 해당되는 발화 온도와 화염 일주 한계.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온 해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죠. 내압 방폭 구조의 경우에 최대 안전 틈새라고 나오죠. 이게 IEC 기준, 지금은 이제 KSC의 IEC 기준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KSC 기준에 국제화지면 글로벌화 되면서 IEC 기준을 도입해서 만든 규정이, 법이 KSC IEC 기준으로 나와요. 결국 KSC IEC는요, IEC 기준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안전 틈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0.4가 0.5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0.6이 간격이 0.6이 뭐로요? 0.9로 바뀐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수치들입니까? 그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가스는 발화 온도가 또 중요하고요. 발화 온도라는 거는 점화원 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점화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발화 온도가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 스파크. 자, 이 부분은 현재적인 점화원하고 잠재적인, 이거 현재적이라는 거는 점화원이 드러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잠재적이라는 거는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점화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 피복 속에 전기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기선이 당장에 뭐 점화원이 되진 않아죠. 그러나 이 전류의 흐름이라든가 피복이 벗겨진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전기선은
피복 안에서 언젠가는 여기가 점화 원이 돼가지고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과전류가 흐른다든가 단선이 된다든가 단락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잠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현재적을 알아두시든 잠재적을 알아두시든 구분해서 몇 가지 종류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 문제도 8개 문제에서는 벗어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문제는 출제가 몇 번 됐던 겁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중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현재적, 잠재적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이 방법,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립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죠? 자, 그 다음. 활선 장구 중에서 활선 시메라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활선 시메라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거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장성기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전선을 잡아 당겨주는 전선을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걸 활선 시메라 또는 장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8개 문제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중상급으로 들어가는 거다. 일단 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공부할 때는요, 당연히 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까지 다 나는 공부할래요. 이러면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공부가 되신 다음에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 두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까 하는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 방법을 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 활선 시메라인데 충전 중인 전선의 변경 작업, 활선 작업이 아니라 충전이거든요. 같은 말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특고압 부분의 검전 및 잔류 전환을 방전한다? 특고압 부분은 검전은 검전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잔류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 검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잔류 전환을 방전한다?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잔류 전환,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정전 작업할 때 조치사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하나 집었던 거죠. 정전이라는 거는 전원을 차단시키고 전기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가정집에서 뚜껑비 집을 내리고 그럼 전기가 꺼졌지 않습니까? 꺼졌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안 통하니까 몇 가지 작업하면 되는데, 그때 그냥 작업하면 위험하다 그랬죠. 왜? 잔류 전하가 나와요. 전력용 콘덴서라든가 전력용 콘덴서 이런 것들은 충전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원을 차단시키더라도 전력용 콘덴서에는 잔류 전하가 남아가 여기에 갖다 대면 충전된 전류에서 내가 감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조치를 하라는 게 정전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로 들어갔었죠. 그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자, 거기에서 방전을 하는데, 방전할 때는 보통 뭡니까? 방전용 코일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코일. 방전기라고도 할 수 있고, 방전용 코일을 설치해가 많이 방전을 시켜주거든요. 이 전류전을 방전시키는데 활선 시메라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꼼꼼하게 보기를 잘한 보다 보면 잔류전화 방전 조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답을 찾아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내용 해당되는 사항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떨 때 쓰이는지. 자, 그 다음에 인체에 정전기가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방전할 때 인체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가? 요것도 답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답만 눈에 딱 찍어 두는 겁니다. 다음에 나온다면 반드시 똑같은 문제로 나오고 답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7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7성. 자,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바로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체의 감전사고 방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앞에서 나왔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비접지식, 그 다음에 이중절연구조, 그 다음에 절연대, 이 절연이라는 말들 들어가는 거, 그걸 찾으면 되죠. 비접지 방식. 나와 있죠, 그죠?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런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세 가지다 이랬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내용이요. 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죠. 꼭 맞추시고요.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전기기구를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내용을 해설이 제가 답을 넣어놨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더라도 잘 한번 보세요. 전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할 때 전기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습기 분진 쭉 나머지는 맞는데 비상전원 설비 구비, 접지극의 매설 깊이.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데 전기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전원 설비 뭐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접지극의 매설 깊이. 직접 기기를 설치할 때, 여기 나오는 설치할 때 하고가 아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때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용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그 사고가 뭐 사람에게 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기계를 지금 설치할 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아, 기계를 설치하네요. 설치할 때 비상전원 설비하고는 직접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답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으셔야 되죠. 그래도 이 부분은 뭡니까? 8개 합격이 지장이 없는 문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빈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접지공사 종류별 접지 저항값의 규정을 옳게 나타낸 것 당연히 맞춰야 되죠. 드디어 공부한 거 나왔다 그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또 주는 문제 아닙니까? 점수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맞춰야 되는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접지 종별에 따르는 접지공사 종류에 따라서 접지 저항값과 접지선의 굵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6, 16, 2.5, 2.5 숫자 우리가 열심히 외웠죠 그죠? 6, 16, 2.5, 2.5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혹 실기에 가면 이제 제곱밀리미터라는 단위까지도 적어야 돼요. 관심 있게 봤는데 필기에서는 일단 수치만 잘 보시면 됩니다. 6, 16, 2.5, 2.5 그리고 10, 그 다음에 맨 위에 10이고 특 3종이 10입니다. 그죠? 그리고 3종은 같은 3종인데 그나마 안전한 것이 이걸 뭐로 구분하죠? 3종과 특 3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전압이 400V 이상이면은 특 3종이고 전압이 400V 이하이면은 3종에 들어가죠. 2종은 변압기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고압과 저압이 혼축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고 1종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1종은 뭐 특고압이고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만 고압하고 그 중에서도 피뢰기가 1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닌 피뢰기 접지 저항값이 얼마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뢰기는 1종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접지 저항은 15m구나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접지선의 굵기는 6제곱밀리미터구나 이렇게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같이 응용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체 전기장 R을 1000ohm이라고 할 때 위험 한계 에너지의 최저는 약 몇 줄입니까?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문제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위험 한계 에너지. 우리 안전에서 에너지라 그러면 단위가 뭐예요? 에너지 단위가 보통 줄이죠. 에너지 단위 줄을 구하는 공식은요, 크게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Q는 I제곱에 RT라는 공식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E는 또는 W는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거. 정전기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죠. 이 두 개가 구하면은 이 단위가 줄 단위로 나오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 이 두 개 해당되는 것만 다 맞추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는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합격을 하는 것이지 만점을 도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하면 이 공식을 기억에 떠올리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떠올리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전 용량이 나오죠. C는 뭡니까? 전압이죠 그죠. V는 전압 아닙니까 그죠. 요건 C는 정전 용량 어떤 단위요? 페럿 단위죠 그죠. F. 페럿 단위인데 문제로는 페럿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페럿, 나노 페럿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마이크로라든가 마이크로 페럿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마이크로페럿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노페럿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코페럿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페럿으로 단위 환산시켜줘라. 이 단위 환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지금 뭐 이거 하는 게 아닌데, 이런 형태들도 같이 떠오르셔야 되고, 머릿속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없다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없다면, 얘는 뭡니까? 이 공식을 염두에 두고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전류는 뭡니까? 심실, 세동, 전류 값입니다. 그죠? 심실, 세동, 전류. R은 저항 값은 여기서 1000ohm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통전 시간 T는 1초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 I에 루트 T분의 165를 집어넣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죠? 만만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 루트 T분의 165는 여기 뭡니까? 미리암페어 단위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미리암페어를 제외한 나머지 쪽의 전기 공식은 대부분이 암페어 단위를 쓴다 그랬죠. 오음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전기는 여기는요 암페어 단위거든요. 그러므로 공식에 해당되는 단위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위 환산법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제가 얼마나 쉽게 가르쳐줬습니까? 곱하기 짝대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곱하기 짝대기 꽂고 미리암페어를 없애줘야 되겠죠. 왜? 암페어로 바꿔야 되니까. 바꾸려면 약분을 시켜야 되고, 약분하려면 아래쪽에 들어가야 약분이 되고, 나와야 될 것은 위쪽에다 적어주고, 이 둘의 관계는 1A는 미리는 1000 아닙니까? 1m는 1000mm, 1g은 1000mg, 그죠? 뭐 다 똑같죠, 그죠? 1000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단위는 단위끼리 약분시키고 원하는 단위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해 주면 되죠. 요 165 나누기 100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암페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이게 I 값이거든요. 이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R은 1000이니까 곱하기 1000, 곱하기 1. 그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주울입니다. 이걸 또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다면은 여기에서 이 단위가 주울이 아니라 미리줄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신 분은 더 좋죠,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줄이 나오면 나왔는 줄,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숫자가 있겠죠. 이 줄을 다시 또 곱하기 짝대기 해서 어떻게 해요? 단위 환산을 또 시켜야 되죠. 줄을 약분시키려면 아래로. 원하는 게 미리줄이네? 그럼 미리줄이 위쪽으로. 1줄은 1000mJ. 나온 값이 1000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게 약분이 되고 미리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단위 환산이 얼마나 쉽습니까? 전혀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런 형태까지도 우리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위를 바꿔낸다든가 조금씩 변형시키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암기 단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단순하게 암기해서 합격하신 분들 안전시험 별거 아니야. 뭐 기출문제 몇 년치 보면 돼. 이 말씀 듣고 하다가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먹습니다.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합격하면 다 쉽다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수능에서 고득점 맞은 애들은 다 학교 공부만 했고요. 교과서 위주로 했고요. 이 기사 시험도 똑같아요. 치고 합격하면요. 기출문제 맨날 밤새며 애가 봤더니만 다 합격해. 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면은 그분들도 열심히 하신 거고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자, 됐죠? 중요한 문제 했습니다. 꼭 맞춰야 되고요.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저압의 기기 기구,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죠?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의 지일하게 발생했다. 쭉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핵심은 맨 끝에 있는 거죠. 결론은 이거네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비접지식. 자꾸 얘기합니다. 비접지식. 그 다음에 이중 절연 구조, 절연대. 이 세 가지 외에 있는 걸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는 쉬운데 답 쪽에서는 좀 어렵게 낸 거죠. 그죠? 자, 보시면, 자, 이중 절연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절연대 위에서 하는 거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식, 여기 있네요. 요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 외에 알아두실 거는 유도 전동기회가 2차측 전류에 접속되는 저항기. 발변조소 요 두 개만 4번 그 다음에 5번 요 두 개만 나머지는 여기 또 절연물이 들어가니까 절연카는 말은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두 개 정도만 이 기회에 이것도 문제가 빈도가 굉장히 낮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4번과 5번만 살짝 봐두면서 요것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요 문제는 틀려도 합격엔 지장 없습니다. 8개 포함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되 요기에 관심을 갖고 4번, 5번 쪽에 요 부분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가볍게 보세요. 좀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왜냐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쪽에 가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안전은 모든 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기계에 관련되는 거, 위험물에 관련되는 거, 고압가스,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만능 박사가 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 다 못한다는 겁니다. 자, 80번요. 정전 작업 시에 작업 전 조치해야 될 실무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죠, 그죠? 마지막으로. 왜냐? 정전 작업 시 작업 전 조치사항,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작업하기 전에 하는데 단락 접지 기구를 철거합니까? 단락 접지 기구는 작업 전에 철저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접지는 왜요? 작업하다가 감전될까봐 해놓은 건데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종료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잔류전화 방전 조치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 정전시켰다 하더라도 전력용 케이블, 전력용 콘덴서 이 두 가지에는 뭡니까? 자체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력용 케이블과 전력용 콘덴서에는 자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류전화를 빼주는 방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전하고 난 다음에 검전기에는 정전 확인해야 되죠. 검전기가 뭡니까? 현재 전화가 남아있는지 전류가 남아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검전기로. 개로 개폐기의 잠금 또는 표시, 이거 뭡니까? 잠금 장치하고 지금 현재 수리 중이다 아니면 점검 중이다 표지판을 갖다 붙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폐로 시키지 않는다.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로 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내가 개로를 시키고 전기를 끊고 거기에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열쇠로 잠그고 열쇠도 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왜 지금 전기 끊어놓은 거야 이런 의심을 안 가지도록, 그죠? 호기심을 안 가지도록 여기다가 지금 점검 중입니다 하는 표지판을 붙여두면 안전하다. 정전 작업일 때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정석으로 나와서 우리가 공부한 보람을 가지게 해주네, 그죠?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들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전기 의외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조금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꼭 맞춰야 됩니다 했는데도 나는 저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로요? 쭉 보시면 대부분이 다 교재에서 나온 문제들이죠. 포커스. 요 단원을 찾아 들어가셔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과목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